조선 한양 외곽. 햇살에 먼지도 반짝이던 마을. 그 마을엔 딸 웃음 따라 꽃피는 집이 하나 있었죠. 하지만 어느 날 그 웃음이 산길 어딘가에서 뚝 끊겼습니다. 어머니 가지 마세요. 발자국은 멀어졌고 대답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죠. 집안이 안정됐다고. 하지만 그건 버림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20해 뒤 한양 한복판 모든 체면이 모인 자리에서 그 아이가 돌아왔습니다. 웃는 얼굴들 사이 그 아이는 말했습니다. 네가 사람이냐? 이 한마디가 20해 전 버려졌던 아이의 약속이자 마주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전해집니다. 사는 지역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복당은 금부채를 그곳으로 날려줄게요. 보노만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멍.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멍. 이제 부채를 접으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조선 한양 도성에서 그리 멀지 않은 어느 마을. 돌담이 낮고 우물가가 가까워 해가 들면 마당의 먼지까지 반짝이는 동네였습니다. 그곳에서 최진사 댁은 늘 소문이 고운 집으로 불렸습니다. 대문이 커서가 아니라 그 집을 지나면 괜히 마음이 편해지는 집이었지요. 집안의 중심에는 최진사가 있었습니다. 명망도 있었고 체면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사람들 기억에 남는 건 딸을 바라볼 때의 얼굴이었습니다. 최진사의 외동딸 윤희는 맑고 총명했습니다. 마당을 뛰어다니다가도 아버지 발소리가 들리면 먼저 달려가 소매를 붙잡았고 최진사는 그 작은 손을 쉽게 놓지 못했습니다. 하인들은 종종 말하곤 했습니다. 이 집 웃음은 아가씨에게서 시작한다고요. 하지만 집안엔 비어있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윤희의 친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안채에는 없는 사람의 그림자 같은 공기가 남았습니다. 밥상은 차려져도 새벽 불은 켜져도 누군가의 자리가 허전하면 집은 조용히 삐걱거립니다. 주변 어른들은 최진사에게 재혼을 권했습니다. 어린 딸을 위해서라도 집안의 체면을 위해서라도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보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대문 밖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열리자 단정한 옷매무새를 한 여인이 들어섰습니다. 박씨 부인. 낮춘 눈, 고운 말씨, 예법을 입고 걸어 들어온 듯한 사람.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보고 안도했습니다. 이제 집안이 안정되겠구나 하고요. 최진사도 그 안도에 기대고 싶었을 겁니다. 사람은 지치면 좋은 쪽을 믿고 싶어지니까요. 박씨 부인은 먼저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먼저 얼굴을 찡그리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조심스럽게 좋은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집안 어른들 앞에서는 공손했고 하인들 앞에서는 점잖았고 윤희 앞에서는 억지로 다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정함은 오히려 경계를 부를 수 있으니까요. 박씨 부인은 그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집안일은 자신이 살피겠다고, 대감의 건강을 먼저 챙기겠다고. 그 말이 너무 그럴듯해서 그 집의 공기는 잠시 따뜻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대감, 집안일은 제가 살피겠습니다. 그날부터 최진사 댁은 겉으로는 예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웃음도 있었고 밥상도 올랐습니다. 다만 아주 작은 틈, 아주 작은 결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아직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윤희조차도요. 아이는 사람의 속이 아니라 사람의 얼굴부터 믿으니까요. 그리고 그 믿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박씨 부인이 들어온 뒤로 최진사 댁은 겉보기엔 더 단정해졌습니다. 마당이 더 말끔해지고 밥상이 더 정갈해지고 하인들의 움직임도 더 조심스러워졌지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집안이 안정됐다고요. 하지만 집이 안정된 게 아니라 집안 사람들의 숨이 조금씩
짧아지고 있었던 겁니다. 박 씨 부인은 처음부터 윤희에게 모질게 굴지 않았습니다. 그건 너무 빠른 수였으니까요. 대신 어른의 방식으로 아이를 감싸는 척했습니다. 윤희의 머리카락을 가지런히 빗어주고 옷고름이 풀리면 조용히 묶어주고 손에 흙이 묻으면 물로 닦아주었습니다. 그 손길은 따뜻한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윤희의 마음은 늘 조금 불편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 손길이 윤희를 안아주는 손이 아니라 정리하는 손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박 씨 부인의 다정함은 늘 사람이 보는 자리에서 더 또렷했습니다. 최진사가 있는 마당에서는 윤희의 볼을 살짝 쓰다듬으며 웃었고 집안 어른들이 방문하면 윤희를 가까이 불러 칭찬했습니다. 마치 내가 이 아이를 얼마나 잘 돌보는지 보여주려는 것처럼요. 그런데 윤희가 혼자 있을 때는 그 웃음이 금방 사라졌습니다. 얼굴은 고요해지고 말끝은 짧아졌습니다. 박 씨 부인은 나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운 점이었습니다. 나쁜 말 대신 좋은 말처럼 들리는 틀을 씌웠거든요. 최진사는 박 씨 부인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챙기고 집안을 살피고 어른들 앞에서 체면을 세워주는 사람. 게다가 윤희에게도 정성을 들이는 것처럼 보였으니 최진사 입장에서는 마음이 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은 지치면 누군가를 믿는 일이 쉬워집니다. 특히 그 믿음이 가정이 다시 단단해졌다는 안도와 함께 오면 더 그렇지요. 박 씨 부인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최진사에게 윤희 이야기를 자주 꺼냈습니다. 칭찬으로 시작해 걱정으로 끝나는 말들이었습니다. 듣는 사람의 귀엔 어른다운 조언처럼 들리게요. 대감, 윤희 아가씨가 총명한 건 참 복입니다. 허나 사랑이 지나치면 아이 마음이 흐트러질까 염려되옵니다. 그 말은 칭찬 같지만 동시에 작은 가시였습니다. 흐트러질지 모른다는 가시. 가시는 작을수록 오래 남습니다. 최진사는 그 가시를 뽑지 못한 채 마음 한구석에 박아두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최진사 댁에서는 사소한 일이 자꾸 윤희 탓으로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안채의 귀한 비녀가 잠시 보이지 않으면 하인들은 윤희를 슬쩍 쳐다봤습니다. 서책 한 장이 찢어져 있으면 누군가는 아가씨가 장난치신 게 아닐까라고 말했습니다. 윤희는 억울해했습니다. 아이는 억울하면 더 크게 부인합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클수록 어른들은 더 쉽게 오해하지요. 박 씨 부인은 그 장면을 기다렸다는 듯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아이는 원래 모질게 가르쳐야 한다고,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화를 부른다고요. 윤희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눈빛이 조금씩 바뀌는 걸 알았습니다. 예전에는 윤희가 울기만 해도 최진사가 먼저 품에 안아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윤희가 울면 최진사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 멈칫이 아이에게는 칼처럼 느껴집니다. 사랑이 조금 늦게 오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겁을 먹으니까요. 박 씨 부인은 윤희를 꾸짖을 때도 미워서가 아니라 위에서인 척했습니다. 그게 가장 고약한 방식입니다. 미움은 눈에 보이지만 위하는 척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윤희는 혼나면서도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나? 아이는 어른을 의심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의심합니다. 그 의심이 자라면 아이는 조용해집니다. 윤희가 조용해질수록 박 씨 부인은 편해졌습니다. 집은 더 단정해졌고 말은 더 공손해졌고 사람들은 더 쉽게 속았습니다. 박 씨 부인은 필요할 때만 윤희를 안았습니다. 그 안음은 포옹이 아니라 목줄을 느슨하게 했다가 다시 조이는 방식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머리를 쓰다듬고
어느 날은 작은 선물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러고는 다음 날 아주 사소한 일로 윤희를 꾸짖었습니다. 아이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데엔 큰 이유가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윤희는 밤마다 안채의 등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내 편일까? 하지만 동시에 그래도 어머니가 필요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두 생각이 부딪힐 때마다 윤희의 잠은 얕아졌습니다. 얕은 잠은 아이의 마음을 더 약하게 만들지요. 박씨 부인은 그 약함을 보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윤희를 미워하는 얼굴을 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아주 고요한 얼굴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최진사의 병색이 짙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약해지는 순간은 누군가에겐 기회가 됩니다. 그날 밤 박씨 부인은 뜨거운 약탕기를 살피는 척하다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마치 처음부터 그 말을 준비한 적이 없는 것처럼 들리게요. 대감 제가 들으니 저 멀리 인적 드문 산골에만 나는 약초가 병환에 특효라 하옵니다. 최진사는 눈을 감고 기침을 했습니다. 윤희는 그 옆에서 작은 손으로 아버지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이어 말했습니다. 그 말의 끝에 윤희의 이름을 자연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허나 그 약초는 맑은 아이의 기운이 함께해야 효험이 선다 하더이다. 윤희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뛰었습니다. 아버지를 살릴 수 있다면 자기가 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이는 가능만 들으면 뛰어듭니다. 위험은 잘 들리지 않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 아이의 뛰는 마음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날 밤 윤희는 아버지를 낫게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잠을 설쳤고 최진사는 병든 몸으로도 딸을 말리지 못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마당의 어둠 속에서 잠깐 멈춰 섰습니다. 그 얼굴엔 미소가 없었습니다. 대신 아주 짧은 정적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제 다음이라고 말하는 정적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윤희는 보자기를 품고 대문을 나섭니다.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모른 채, 그 길 끝에서 아이가 무엇을 만나게 될지도 모른 채, 산길은 낮에도 사람을 조용히 만들지만 해가 기울면 마음까지 작게 접어버립니다. 윤희는 7살이었습니다. 아이에게 사는 무서운 곳이 아니라 아버지를 살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했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두려움을 눌러버릴 만큼 믿음이 컸으니까요. 그날 최진사댁 대문을 나설 때 윤희의 품엔 보자기 하나가 꼭 끌려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윤희의 옷고름을 가지런히 메어주며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보내는 얼굴처럼 단정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 정돈되어 있어 윤희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이는 단정한 얼굴을 착한 마음으로 착각하곤 하니까요. 길초입은 생각보다 평탄했습니다. 돌멩이가 굴러도 햇빛이 닿으면 반짝였고 새소리가 들리면 길이 덜 무서웠습니다. 윤희는 가끔 박씨 부인의 치맛자락을 올려다보며 나 혼자가 아니야라고 믿었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둘로 겹쳐 나뭇잎을 밟을 때마다 그 믿음은 더 단단해졌지요. 하지만 산길은 늘 사람을 속입니다. 길이 조금만 깊어져도 바람의 결이 달라집니다. 낮은 풀들이 흔들리는 소리마저 날카로워지고 나무 그림자는 어느새 길 위로 길게 늘어져 발목을 잡는 것처럼 보입니다. 윤희는 문득 목이 말라 침을 삼켰습니다. 그때 박씨 부인은 발걸음을 늦추지도 빠르게 하지도 않은 채 아주 자연스럽게 윤희를 길의 안쪽으로 더 들였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목적지가 그쪽인 것처럼. 길이 한번 굽어지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바위가 길을 가리듯 서 있고 그 옆으로 좁은 샛길이 하나 갈라지는 곳. 윤희는 무심코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순간
발자국 소리가 멈췄습니다. 어머니, 여기 맞아요? 대답이 바로 돌아오지 않자 윤희는 한 발짝 더 다가가려 했습니다. 그때 박씨 부인의 실루엣이 조금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주 사소한 거리였지만 윤희에게는 세상이 닫히는 거리였습니다. 박씨 부인의 얼굴은 놀라울 만큼 고요했습니다. 분노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마치 물건을 내려놓기 전 마지막으로 무게를 재는 사람처럼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뒤돌아섰습니다. 윤희는 이해하지 못한 채 한두 걸음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박씨 부인의 걸음은 빠르지도 않은데 이상하게 멀어졌고 윤희의 다리는 갑자기 땅에 붙은 듯 무거워졌습니다. 아이의 몸이 먼저 알아차린 겁니다. 지금 일어나는 건 돌아오는 일이 아니라 버려지는 일이라는 것을요. 가지 마세요. 윤희의 목소리가 산에 부딪혀 되돌아왔습니다. 산은 울음을 되돌려줄 뿐 사람의 마음을 되돌려주진 않았습니다. 윤희는 제자리에 멈춰 섰다가 다시 한두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따라가면 길을 잃을 것 같았고 멈추면 영영 혼자가 될 것 같았습니다. 아이의 마음 한쪽은 끝까지 믿고 싶었습니다. 혹시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내가 여기서 조금만 더 부르면 짜증을 내며라도 돌아서지 않을까? 윤희는 한 번 더 울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고 고작 7살의 가슴에서 마지막 숨을 끌어모아 목이 찢어질 듯 소리를 올렸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어머니? 대답은 없었습니다. 해는 빠르게 기울었고 산의 얼굴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낮엔 길이던 곳이 밤이 가까워질수록 구덩이처럼 보였습니다. 나무 그림자는 손처럼 길게 뻗어 윤희의 발목을 잡는 것 같았습니다. 윤희는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울다 보면 정말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까 봐서였습니다. 아이의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해. 돌아가면 아버지가 있을 거야. 돌아가면 어머니도 거기 있을지 몰라. 윤희는 보이지도 않는 숲길을 더듬으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는다는 마음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산길은 익숙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발은 작았고 흙은 젖어 있었고 바람은 방향을 속였고 어둠은 발밑을 가렸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윤희는 자꾸 뒤를 돌아보며 걷다가 돌멩이를 밟는 순간 발을 헛디뎠습니다. 몸이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짧은 숨이 새어나오기도 전에 윤희의 작은 몸이 비탈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마른 잎이 얼굴을 때리고 돌부리에 팔이 긁히고 등이 땅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연달아 났습니다. 윤희가 멈춰 섰을 때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땅인지 잠깐 헷갈렸습니다. 입안엔 흙맛이 가득했고 눈앞엔 별이 튀듯 빛이 번졌습니다. 그제야 아이는 깨닫습니다. 이 길은 아버지를 살리는 길이 아니라 어느새 자기 숨을 앗아가는 길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요. 윤희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이 뜨겁게 아팠고 눈물은 이제 소리도 없이 흘렀습니다. 숨은 점점 가늘어졌고 산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불빛 하나가 흔들리며 다가왔습니다. 횃불이었습니다. 윤희는 처음엔 그것이 사람인지 짐승인지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 소리는 분명히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조심스럽고도 익숙한 발걸음, 산길을 아는 사람의 발걸음. 전국을 떠도는 보부상 김만득이었습니다. 그는 쓰러진 윤희를 발견하자 횃불을 낮추어 얼굴을 살폈습니다. 아이의 입술은 파랬고 손은 얼음 같았습니다. 아가 정신 차려보거라. 이 밤에 어찌... 윤희의 눈꺼풀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살아있다는 마지막 신호였습니다. 김만득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길 위의 사람은 압니다. 지금은 사연을 들을 때가 아니라 숨을 살릴 때라는 것을요. 그는 자신의 외투 자락을 풀어 윤희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횃불을 앞으로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산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등 뒤에서 따라오고 어둠이 발목을 붙잡아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밤 윤희의 운명은 누가 버렸는가가 아니라 누가 주었는가로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길 위에서 윤희는 글자와 숫자보다 먼저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윤희가 살아남았다는 사실은 처음엔 기적 같았지만 길 위에서는 기적도 결국 생활이 됩니다. 김만득의 보따리 옆에서 윤희는 하루를 버티는 법부터 배웠습니다. 비를 피하는 위치, 바람을 등지는 방향, 장터에서 사람을 피하는 타이밍. 누군가에게는 사소한 요령이지만 아이에게는 숨을 지키는 기술이었지요. 김만득은 윤희를 묻지 않았습니다. 왜 산에 있었냐고, 누가 그랬냐고. 대신 물을 떠먹이고 이마의 열을 확인하고 손등의 상처를 씻어줬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외투 자락을 더 두껍게 덮어줬습니다. 그 침묵이 윤희에게는 처음 만나는 안전이었습니다. 누가 무섭게 묻지 않는 안전, 누가 억지로 웃지 않는 안전. 며칠이 지나 윤희의 숨이 조금씩 돌아오자 김만득은 아이를 데리고 장터로 나섰습니다. 장터는 소리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사람들 목소리, 물건 부딪히는 소리, 갑 흥정하는 소리. 윤희는 그 소리들이 처음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산의 침묵보다 장터의 소음이 낫다는 걸 곧 알게 됩니다. 산은 사람을 삼키고 장터는 사람을 살려두니까요. 김만득은 윤희에게 작은 일을 맡겼습니다. 나무찜에서 마른 풀을 골라내고 물동이를 옮기고 보따리 끈을 정리하는 일. 힘든 일을 주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를 데리고 다닌다가 아니라 너도 여기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몸으로 알려주려는 거였지요. 윤희는 처음엔 손이 느렸지만 곧 빨라졌습니다. 아이는 살려는 마음이 생기면 놀라울 만큼 빨리 배웁니다. 밤이 되면 김만득은 촛불을 켜고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자를 그렸습니다. 윤희의 눈은 그 글자에 붙었습니다. 글자는 신기했습니다. 소리와 모양이 맞아떨어지는 순간 윤희는 잠깐 산길을 잊었습니다. 김만득은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가르쳤습니다. 조급하면 손이 떨린다는 말을 하면서요. 윤희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조급하면 손이 떨린다. 그럼 박씨 부인은 왜 늘 그렇게 고요했을까? 그 고요가 떠오르는 날이면 윤희는 글자를 더 세게 눌러 썼습니다. 마치 눌렀으면 기억이 덜 아플 것처럼요. 그러던 어느 날 윤희는 장터 한 구석에서 익숙한 이름을 듣습니다. 처음엔 바람에 섞여 스쳤습니다. 다시 한 번, 또 한 번. 술기운이 오른 사내들이 가벼운 입으로 떠드는 소리였습니다. 윤희는 발이 멈췄습니다. 그 이름은 산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최진사댁. 사내들은 거칠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집 말이야, 딸만 없으면 된다더라. 딸이 있으면 재산이 전부 딸에게 간다잖아. 최진사는 딸을 너무 사랑해서 가진 걸 다 줄 사람이라던데. 말은 웃음처럼 흘러나왔지만 윤희의 가슴엔 돌처럼 떨어졌습니다. 윤희는 숨을 쉬는 법을 잠깐 잊었습니다. 귀는 열렸는데 몸은 굳었습니다. 사내들은 더 말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부인이 불안했겠지. 사람이란 게 원래 그래. 내 손에 들어올 게 눈앞에서 빠져나갈 것 같으면 무섭지. 그들은 무섭다는 말을 가볍게 썼습니다. 누군가를 산에 버리는 무서움도, 아이를 죽일 뻔한 무서움도 그들에겐 그냥 이야기였습니다. 윤희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지 못했습니다. 도망치면 그 말들이 따라올 것 같았고
서 있으면 몸이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김만득이 윤희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김만득은 이미 눈치챘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산길로 돌아갔다는 걸요. 하지만 김만득은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손에 힘을 줬습니다. 지금은 버티는 때다라는 힘. 그날 밤 윤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산길이 나왔고 산길 위에 외라는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그 글자는 이제 선명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윤희를 미워해서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윤희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그녀의 욕심을 위협했기 때문에 버린 겁니다. 재산과 명예를 온전히 움켜쥐려면 최진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먼저 치워야 했으니까요. 딸을 너무 사랑하는 아버지였기에 더 불안했을 테고요. 윤희는 조용히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울음이 나오려 했지만 윤희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다시 7살이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윤희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차갑게 굳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건 분노이기도 했고 결심이기도 했습니다. 윤희는 이제 알게 됐습니다. 자신이 버려진 이유가 잘못이 아니라 탐욕이라는 것을. 아이는 그 이유를 알면 더 빨리 어른이 됩니다. 김만득은 새벽에 일어나 보따리를 정리하다가 윤희의 눈을 봤습니다. 윤희의 눈빛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산에서 살아남던 눈이 아니라 세상과 맞서려는 눈. 김만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윤희에게 작은 장부 하나를 건넸습니다. 물건값이 적힌 얇은 종이. 그 종이가 윤희에게는 칼처럼 느껴졌습니다. 세상은 칼보다 장부로 더 많이 무너진다는 걸 윤희는 앞으로 배울 테니까요. 윤희는 그 장부를 손끝으로 쓸어내리며 마음속으로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직 누구에게도 들려주지 않을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20해를 버티는 불씨가 됩니다. 나는 돈 때문에 버려졌다. 그렇다면 나는 돈과 말과 증거로 다시 돌아가겠다. 그날 이후 윤희는 더 이상 길 위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길 위에서 살아남은 아이가 아니라 길 위에서 자라서 돌아갈 사람. 그리고 그 돌아감은 단순한 귀향이 아니라 무너진 진실을 바로 세우는 시작이 됩니다. 김만득은 윤희를 오래 지켜봤습니다. 물건값을 계산할 때 눈이 흔들리지 않는지, 손님이 거짓말을 할 때 표정이 먼저 달라지는지, 사람들이 떠드는 소문 속에서 무엇이 진짜인지 걸러내는지, 윤희는 그 모든 걸 조용히 해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윤희는 장사를 배우는 아이가 아니라 장사를 해내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김만득이 윤희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길 위에서만 굴러다닐 때가 아니라고. 내가 배운 것을 큰 판에서 확인해 봐야 한다고요. 그리고 김만득은 보따리 속에서 비단 몇 필을 꺼냈습니다. 반짝이는 결이 있는 좋은 비단이었습니다. 그 비단은 돈이 아니라 시험지 같았습니다. 윤희야, 한양에 가서 이 비단을 팔고 오너라. 윤희는 잠깐 숨을 삼켰습니다. 한양, 그 이름만으로도 목구멍이 서늘해졌습니다. 한양은 윤희에게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윤희를 버린 집이 있고 그 집을 지키던 사람이 있고 지워버리고 싶은 이름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부딪힐 곳. 지금 피하면 평생 그 산길에 갇힐 것 같았으니까요. 윤희는 비단을 품에 안고 한양 장시로 들어섰습니다. 장시는 여전히 시끄럽고 여전히 바빴습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흥정했고 물건은 손에서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윤희의 귀에는 그 소음이 조금 다르게 들렸습니다. 길 위에서 배운 사람은 압니다. 장터의 소음 속에는 늘 돈의 냄새와 사람의 욕심이 섞여 있다는 것을요. 윤희는 자리를 잡고 비단을 펼쳤습니다.
반짝이는 결이 햇빛을 받아 살아났습니다. 몇 사람이 다가와 값을 물었고 윤희는 흔들리지 않고 답했습니다. 손님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습니다. 첫날은 그렇게 무난하게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한번 기울 무렵 장시의 공기가 잠깐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살짝 비키고 목소리가 한 톤 낮아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윤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비단을 향해 다가오는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고운 비단 치마, 손에 든 부채, 그리고 익숙한 향. 윤희는 그 향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안채에서 맡았던 향기였습니다. 박씨 부인이었습니다. 윤희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박씨 부인은 윤희를 보며 멈칫하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스치고 지나갔을 뿐 아무것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윤희가 7살 때의 얼굴은 아니었고 햇빛과 바람을 맞고 자란 윤희의 눈은 너무 달라져 있었으니까요. 박씨 부인에게 윤희는 그저 장씨의 수많은 상인 중 하나였습니다. 박씨 부인은 비단을 손끝으로 만져보며 물었습니다. 이 비단 값이 얼마요? 윤희는 목 안쪽이 타는 느낌을 꾹 눌렀습니다. 대답을 하려는 순간 윤희의 귀에는 그날 산길의 발자국 소리가 함께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서던 뒷모습, 멀어지던 치맛자락. 그런데 지금 이 여자는 너무 멀쩡했습니다. 너무 잘 살고 있었습니다. 비단을 고르고 값을 따지고 그 모든 걸 아무렇지 않게 하는 얼굴. 마치 한 번도 어린아이를 산에 버린 적이 없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윤희는 입술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 값은 손님이 정하실 수 없습니다. 박씨 부인이 눈을 가늘게 뜨며 윤희를 살폈습니다. 윤희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알아보지 못하게 감정을 숨겼습니다. 지금은 울부짖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울부짖으면 이 여자는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윤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복수를 끝내려 온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확인하러 온 겁니다. 내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이 정말로 그 사람이 맞는지, 그리고 내가 느끼는 분노가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지. 박씨 부인은 비단을 몇 번 더 만지더니 흥미를 잃은 듯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이 윤희의 심장을 다시 한번 찔렀습니다. 20해가 지나도 사람의 뒷모습은 그렇게 같을 수가 있었습니다. 돌아설 때의 속도, 망설임 없는 걸음. 윤희는 그 뒷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는 변하지 않았다. 그날도 오늘도 누구를 버려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그리고 윤희는 다른 것도 보았습니다. 박씨 부인의 손목에 걸린 장신구, 허리춤의 비단, 뒤따르는 하인들의 태도, 그 모든 것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아직도 한양에서 화려하게 살고 있다. 최진사 댁은 몰락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도 이 여자는 여전히 비단을 고르고 있다. 윤희의 가슴 속에서 불씨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잿더미 속에서 숨만 쉬던 불씨가 바람을 만나 활활 타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윤희는 그날 밤 장씨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장씨의 뒷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터에서 가장 빠른 정보는 물건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옵니다. 윤희는 조용히 묻기 시작했습니다. 박씨 부인의 요즘 행적, 드나드는 집, 친정 쪽 이야기, 함께 다니는 사람, 최진사의 소문. 돈 몇 잎이 오가고 술 한 사발이 오가고 말 몇 마디가 오갔습니다. 그러자 조각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은 거래, 빼돌린 돈, 그리고 이상할 만큼 자주 들리는 최진사의 이름. 윤희는 그날 새벽 김만득이 준 비단 보따리를 다시 묶었습니다. 비단을 팔러 온 한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윤희는 비단보다 더 중요한 것을 사게 되었습니다. 박씨 부인의 흔적.
박 씨 부인의 욕심이 지나간 길, 그리고 무엇보다 박 씨 부인이 아직도 잘 살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 윤희는 마음속으로 아주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소문으로만 듣지 않겠다. 내 눈으로 봤으니 내 손으로 끝내겠다. 그리고 그 다짐은 다음 장에서 더 잔인한 현실과 맞닿게 됩니다. 화려하게 웃는 박 씨 부인의 뒤에서 최진사가 어디까지 무너져 있는지 윤희는 곧 보게 될 것입니다. 윤희는 한양에 남아 있었습니다. 비단을 다 팔아치우고도 곧바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장사꾼이 물건을 팔았으면 돌아가야 하는데 윤희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장시에서 마주친 박 씨 부인의 뒷모습이 윤희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20해 전에도 그 뒷모습은 멈추지 않았고 지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윤희가 멈출 차례였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눈을 돌리지 않고 끝까지 보고 확인할 차례. 윤희는 낮에는 장터에 섞여 사람들의 입을 샀습니다. 하역군에게 술 한 사발을 건네고 주막 주인에게 엽전을 쥐어주고 뒷골목에서 소문을 굴리는 떠돌이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한양은 크지만 소문은 좁았습니다. 입이 다른 사람들은 같은 이름을 여러 번 내뱉었고 그 이름의 끝에는 늘 박 씨 부인이 있었습니다. 박 씨 부인은 겉으로는 단정한 부인이었지만 속은 오래전부터 상한 물처럼 썩어 있었습니다. 사람들 말로는 원래 성격이 거칠었다고 했습니다. 화가 나면 손에 든 부채로 시녀의 손등을 때렸고 마음에 안 들면 그릇을 집어 던졌습니다. 말투는 공손한데 눈빛은 사람을 무릎 꿇게 만드는 눈빛이었고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누군가 웃으며 넘겨도 박 씨 부인은 반드시 되갚았습니다. 한양에서 가장 무서운 건 칼 든 도적이 아니라 체면을 무기로 쓰는 사람입니다. 윤희는 그 소문들을 듣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확신했습니다. 산길에서 돌아서던 사람이 이럴 수밖에 없다고. 사람을 버린 자는 결국 사람을 물건처럼 다루게 된다고요. 그리고 그 소문들 사이에서 윤희는 더 자주 최진사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병이 깊다는 말이었고 그 다음은 밖으로 잘 안 나온다는 말이었고 결국엔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요즘은 대문 안에서도 사람 취급을 못 받는다고요. 윤희는 그 말이 목에 걸렸습니다. 최진사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체면을 소중히 여기던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딸에게만은 언제나 부드러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대문 안에서도 사람 취급을 못 받는다니 윤희는 그 집으로 가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윤희는 정면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박 씨 부인이 윤희를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가 유리했습니다. 윤희는 사람을 하나 붙였습니다. 윤희의 상단에서 일하던 사내 하나를 예전 최진사 댁과 거래가 있던 품꾼인 척 들여보냈습니다. 종종 물건이 드나드는 뒷문으로요. 뒷문은 늘 진실을 봅니다. 앞문은 체면을 보지만 뒷문은 사람의 본색을 봅니다. 그날 밤 품꾼은 숨을 죽인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윤희에게 말했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사람을 살게 하는 공기가 아니라고. 안채에서는 박 씨 부인의 목소리가 하루에도 여러 번 터져 나오고 사랑채는 병든 사람 냄새로 눅눅하게 가라앉아 있다고. 하인들은 눈치를 보며 걷고 밥상은 차려져도 따뜻함이 없다고요. 윤희는 그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입술이 굳어졌고 손끝이 차가워졌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윤희가 울면 누군가는 웃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윤희는 웃게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희는 그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진사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됩니다. 빈민가였습니다.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최진사가 빈민가라니. 하지만 한양은 잔인했습니다. 어제까지 비단을 만지던 손이 오늘은 국어를 하기도 합니다. 윤희는 사람들 틈에 섞여 빈민가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비린내와 먼지 냄새가 섞인 골목, 배고픈 아이들의 기침이 들리는 골목. 그곳에서 윤희는 마침내 한 사람을 봅니다.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하고 벽에 기대 앉아 있는 노인. 눈은 흐리고 손은 떨리고 옷은 남의 것을 주워 입은 듯 어색했습니다. 그런데도 윤희는 알아봤습니다. 사람은 얼굴이 달라져도 습관은 남습니다. 기침을 할 때 손을 쥐는 방식, 고개를 숙일 때 턱이 살짝 떨리는 버릇. 윤희는 그 버릇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최진사였습니다. 윤희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목구멍이 좁아져 숨이 막혔습니다. 다가가서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 자리에서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윤희는 한동안 멀찍이 서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누군가가 건넨 찬물을 마시며 멍하니 하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사람이 아니라 빈 껍데기 같았습니다. 딸을 잃었다는 죄책감이 병보다 먼저 사람을 갉아먹은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윤희는 알게 됩니다. 박 씨 부인이 단순히 돈을 탕진한 게 아니라 사람을 탕진했다는 것을요. 윤희를 버린 뒤에도 탐욕은 끝나지 않았고 그 탐욕은 결국 최진사마저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윤희는 산길에서 한번 버려졌지만 최진사는 이제 한양 한복판에서 버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희는 다시 장터의 소문을 확인했습니다. 박 씨 부인은 여전히 화려한 자리들을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가짜 미소를 걸고 남의 체면을 깎아내리고 자신의 치마폭만 넓히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겉으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씨 부인의 손에 남은 힘이 아직 있었기 때문입니다. 돈과 명성은 사람을 굽히게 만듭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람을 더 크게 증오하게도 만듭니다. 윤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증거를 모을 시간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을 모을 시간이었습니다. 박 씨 부인이 가장 잘 숨는 곳은 집안이 아니라 사람들 앞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단정한 척하면 사람들은 단정함을 믿어주니까요. 그러니 윤희는 그 단정함이 깨지는 자리에서 끝내기로 했습니다. 윤희는 한양에서 가장 소문이 빠르게 퍼지는 곳을 떠올렸습니다. 상인들의 모임, 비단 거래가 오가는 자리, 양반들이 체면을 세우러 드나드는 자리. 박 씨 부인은 그런 곳을 좋아했습니다. 남들이 보는 자리에서 자신이 더 빛나 보이기 때문입니다. 윤희는 그 자리를 목표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희는 빈민가 골목을 다시 찾아가 아버지를 한 번 더 봤습니다. 이번엔 멀리서만 보지 않았습니다. 윤희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다가가 아버지 앞에 떨어진 작은 돌멩이를 주워 치웠습니다. 아버지가 넘어질까 봐서가 아니라 윤희가 참을 수 없어서였습니다. 아버지는 윤희를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하거나 보려 하지 않았거나 윤희는 그 사실이 더 아팠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아버지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윤희가 해야 할 일은 아버지를 안아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내다버린 자를 끌어내리는 일이었습니다. 윤희는 골목을 빠져나오며 마음속으로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기도 같았고 선고 같았습니다. 이제 끝내자. 이번엔 그 여자를 빈몸으로 내쫓아내겠다. 그리고 그 결심은 다음 장으로 이어집니다. 박 씨 부인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자리에서 윤희가 박 씨 부인의 얼굴을 정면으로 깨뜨리는 장면으로요. 한양 전체가 듣게 될 말, 네가 사람이냐라는 그 한마디로요. 윤희는 급하지 않았습니다.
급하면 손이 떨린다는 걸 길 위에서 이미 배웠으니까요. 윤희가 원하는 건 싸움이 아니라 결론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부정할 수 없는 결론. 박 씨 부인이 억울한 척할 틈조차 없는 결론. 그러려면 칼이 아니라 판이 필요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한 곳에 모이는 판, 말이 제일 빠르게 퍼지는 판, 체면이 제일 크게 무너지는 판. 윤희는 그 판을 한양 한복판에 차렸습니다. 큰 상인들이 모여 거래를 논하고 양반들이 체면을 세우며 기웃거리고 소문이 술잔처럼 오가는 자리. 박 씨 부인이 제일 좋아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사람 앞에서 단정한 얼굴을 할 수 있고 사람 앞에서 자기 힘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 윤희는 그 자리에 상단의 회합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겉으로는 비단과 곡물, 장부를 논하는 모임. 하지만 속으로는 한 여인의 민낯을 끌어내리는 법정이었습니다. 회합날 사람들은 일찍부터 모였습니다. 윤희는 안쪽에 앉아 그들의 입과 눈을 살폈습니다. 누가 누구 편인지, 누가 누구에게 빚졌는지, 누가 체면을 위해 거짓을 말할 사람인지. 윤희는 사람을 좋고 나쁨으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윤희는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느냐 없느냐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움직이게 만들 날이었습니다. 잠시 후 박 씨 부인이 들어왔습니다. 고운 치마폭, 반짝이는 장신구, 하인들의 공손한 태도. 박 씨 부인은 주변을 둘러보며 입가에 미소를 걸었습니다. 마치 이 자리의 주인인 것처럼. 그녀는 윤희를 보자마자 한번 힐끗 보았지만 여전히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박 씨 부인에게 윤희는 그저 요즘 한양에서 이름이 오르내리는 젊은 상인 정도였습니다. 그게 박 씨 부인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모른다는 건 방심이고 방심은 무너지는 시작이니까요. 회합은 평범하게 시작하는 척 흘러갔습니다. 비단가, 곡물각, 운송길 모두가 지루할 만큼 안전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박 씨 부인은 그 안전함 속에서 더 편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윤희는 그 안전함을 오래 두지 않았습니다. 윤희는 술잔도 들지 않은 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목소리는 높지 않았습니다. 높이지 않을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듣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거래만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잔이 멈추고 웃음이 멈추고 부채질이 멈췄습니다. 박 씨 부인의 손도 잠깐 멈췄습니다. 윤희는 그 멈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 가문을 무너뜨리고 한 사람의 삶을 짓밟은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오늘 여기서 밝혀져야 합니다. 박 씨 부인의 입가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곧바로 단정한 얼굴을 되찾았습니다. 박 씨 부인은 늘 그래왔습니다. 얼굴을 먼저 고치는 사람. 윤희는 준비한 장부를 꺼냈습니다. 종이는 얇았지만 그 안의 글자들은 무거웠습니다. 윤희는 장부를 흔들지 않았습니다. 흔들면 감정이 섞이니까요. 대신 한 줄 한 줄 정확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최진사 명의로 넘어간 토지 문서. 그 날짜와 도장은 여기 있습니다. 그 토지가 다시 누구에게 흘러갔는지, 그리고 그 돈이 어디로 들어갔는지 이 장부에 남아 있습니다. 사치와 방탕으로 탕진했다는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 돈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탕진이 아니라 빼돌림입니다. 사람들의 눈이 장부로 모였습니다. 돈의 이야기는 언제나 사람의 눈을 모읍니다. 박 씨 부인은 웃음을 유지하려 했지만 웃음이 조금 얇아졌습니다. 얇은 웃음은 쉽게 찢어집니다. 박 씨 부인이 낮게 말했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감히 누굴 모함하는 것이냐. 윤희는 그 말에 바로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윤희는 박 씨 부인의 모함이라는 단어를 기다렸습니다.
그 단어가 나오면 다음 칼이 더 깊이 들어가니까요. 윤희는 마지막 봉인을 꺼내듯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20해 전 한 아이가 산속에 버려졌습니다. 순간 회합장에 숨이 내려앉았습니다. 사람들은 돈 이야기보다 아이 이야기에 더 오래 얼어붙습니다. 돈은 계산할 수 있지만 아이는 계산할 수 없으니까요. 윤희는 그날의 증언이 적힌 문서를 펼쳤습니다. 윤희를 산길로 데려간 하인의 입, 그날 박씨 부인이 건넨 지시, 그리고 아이가 살아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는 말이 남아있는 종이. 윤희는 그 종이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소리가 크지 않았는데도 사람들 귀에는 크게 들렸습니다. 침묵 속에서 종이 한 장은 북소리처럼 울립니다. 박씨 부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애써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윤희는 마침내 박씨 부인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더 감출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의 목적은 정확히 이것이었으니까요. 그 아이가 바로 나입니다. 회합장이 뒤집힌 듯 술렁였습니다. 말도 안 된다는 숨소리와 설마라는 탄식이 섞였습니다. 박씨 부인은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그 물러섬은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체면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억지로 소리를 높였습니다. 말도 안 돼. 그 아이는 이미 죽었어야 할. 박씨 부인의 입에서 튀어나온 그 한마디가 그녀의 목을 스스로 죄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에서 모든 것을 읽어버렸습니다. 죽었어야 하리라는 말은 죄를 인정한 것과 같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말로 빠져나갈 길이 없다는 것을요. 그때 회합장 뒤편에서 한 노인이 비틀비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반쯤 가려진 채였지만 사람들은 금방 알아봤습니다. 최진사였습니다. 빈민가에서 끌려온 듯 초라하고 병든 모습. 박씨 부인은 그를 보는 순간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최진사는 그 자리에서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엔 믿지 못하는 눈빛, 그 다음은 무너지는 눈빛. 최진사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윤희야, 내가 살아있었구나. 윤희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윤희가 달려가 안아버리면 오늘의 판이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윤희는 냉정해야 했습니다. 딸이 아니라 판을 끝내는 사람으로 서 있어야 했습니다. 윤희는 박씨 부인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낮은 목소리는 도망갈 틈을 주지 않습니다. 윤희는 그 자리에서 박씨 부인의 숨을 끊어놓는 말을 던졌습니다. 네가 사람이냐? 박씨 부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윤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0해 동안 목에 걸려있던 말이 이제는 칼처럼 또렷해졌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어린아이를 버리더니 우리 아버지까지 내다버리냐? 너는 사람이 아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그 말이 떨어지자 회합장은 박씨 부인 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쪽으로 쏠렸습니다. 시선이 쏠리는 순간 권력은 바뀝니다. 박씨 부인은 소리를 치려 했지만 소리는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는 체면의 자리였고 체면은 사람들의 동의가 있어야 유지되니까요. 지금 박씨 부인에게는 동의가 없었습니다. 남은 건 비난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박씨 부인의 장신구를 보며 수군거렸고 하인들은 눈을 피했고 문 밖에서는 이미 소문이 달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최진사 댁 계모가 아이를 버렸다더라. 돈 빼돌렸다더라. 남편까지 빈민가에 내다버렸다더라. 한양은 입이 빠른 도시입니다. 체면이 무너지는 건 하루가 아니라 한순간입니다. 박씨 부인은 결국 빈몸으로 쫓겨났습니다. 비단 치마폭이 흙에 닿았고 발이 비틀렸고
사람들은 길을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한때 길을 비키게 만들던 여인이 이제는 길에서 밀려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박 씨 부인은 문턱을 넘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억울함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오직 계산이 무너졌을 때의 공허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윤희는 그 뒷모습을 끝까지 봤습니다. 20해 전과 똑같이 돌아서는 뒷모습. 다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때는 윤희가 버려졌고 지금은 박 씨 부인이 버려지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그 사실을 확인하며 가슴속 어딘가가 차갑게 풀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윤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요. 박 씨 부인이 무너진 다음 남은 것은 하나. 아버지의 사과와 그 사과가 진짜인지 확인하는 마지막 장면. 그 이야기가 다음 장에서 마침내 끝을 맺게 됩니다. 박 씨 부인이 문턱을 넘는 순간 한양의 바람이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아니, 바람이 달라진 게 아니라 사람들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눈이 달라지면 세상은 순식간에 뒤집힙니다. 박 씨 부인은 늘 사람들의 시선을 발판으로 올라서던 사람이었는데 그 발판이 한순간에 빠져버린 겁니다. 윤희는 그 뒷모습을 끝까지 보았습니다. 20해 전엔 아이가 버려졌고 오늘은 그 여인이 버려졌습니다. 그 사실 하나로 윤희의 가슴 속에 오래 굳어있던 것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끝나도 삶은 남습니다. 윤희 앞에는 이제 다른 현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회합이 끝난 뒤 사람들은 저마다 흩어졌습니다. 소문을 들고 분노를 들고 구경을 들고 윤희는 그 자리에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윤희는 아버지가 서 있던 쪽으로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최진사는 여전히 비틀거렸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비틀거리는 걸 윤희는 알아봤습니다. 아버지는 윤희를 보며 몇 번이나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말이 목에서 걸리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동안 말하지 못한 말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면 입은 오히려 굳어버립니다. 윤희는 아버지를 바로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윤희도 사람이었으니까요. 산속에서 울던 아이였으니까요. 그냥 다가가 손을 뻗으면 20해가 너무 쉽게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윤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최진사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는 바닥에 무너져 내리듯 꿇었습니다. 체면을 아끼던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건 그 자체로 고백입니다. 최진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눈물은 불쌍해서가 아니라 늦어서 더 아픈 눈물이었습니다. 윤희야,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해다오. 윤희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습니다. 용서는 고개 한번 끄덕인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상처의 무게만큼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윤희는 아버지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엔 변명이 없었습니다. 변명 없는 눈은 귀합니다. 윤희는 그 눈을 보며 처음으로 미워하기만 했던 마음 한쪽이 툭 꺾이는 걸 느꼈습니다. 윤희는 아버지의 떨리는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손바닥은 차고 거칠었습니다. 예전 최진사의 손은 따뜻했고 윤희의 머리를 쓰다듬던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손은 빈민가 바람을 오래 맞은 손이었습니다. 윤희는 그 손을 잡은 채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그 한마디에 최진사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윤희는 그 울음을 막지 않았습니다. 울음은 죄책감에 버리기도 하지만 한 사람이 다시 사람이 되는 과정이기도 하니까요. 윤희는 아버지를 데리고 회합장을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얼굴을 돌렸습니다.
윤희는 그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윤희에게 중요한 건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아버지의 남은 삶이었습니다. 윤희는 아버지를 씻기고 따뜻한 죽을 먹이고 방 한 칸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왜 그때 나를 믿지 못했는지, 왜 그 여자를 들였는지, 왜 나를 찾지 못했는지. 그 질문들은 윤희의 입안에 있었지만 윤희는 아직 꺼내지 않았습니다. 질문이 칼이 되는 순간을 윤희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대신 윤희는 아버지의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말은 늦게 바뀌어도 행동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최진사는 행동으로 속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빈민가 골목을 찾아갔습니다. 예전엔 그냥 지나치던 사람들, 눈 마주치기 피하던 사람들, 이제는 그들에게 먼저 다가갔습니다. 굶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죽을 나눠주고 추운 날엔 낡은 겉옷을 벗어 덮어주고 허리 굽은 노인에게는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웠습니다. 최진사는 그들을 시혜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사과하듯 대했습니다. 사람은 사과할 때 손이 더 낮아집니다. 어느 날 동네 아이들이 최진사 앞에서 공을 굴리다 넘어졌습니다. 아이가 무릎을 까고 울음을 터뜨리자 최진사는 놀라 달려가 아이를 안았습니다. 아이는 놀라 울음을 멈췄습니다. 최진사는 아이의 무릎을 씻겨주며 마치 자기 딸에게 하듯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프지, 이제 괜찮다. 그 모습을 멀리서 보던 윤희의 가슴이 이상하게 저릿했습니다. 윤희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하는 건 착한 척이 아니라 남은 생을 바꾸는 일이라는 거요. 늦었지만, 아주 늦었지만 최진사는 이제라도 누군가를 지키는 아버지가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윤희에게는 가장 어려운 벌이자 가장 진짜 속죄처럼 보였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 후로 소문 속에서만 남았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밤중에 한양을 떠났다고.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옛날 윤희를 버렸던 그 산길 근처에서 비슷한 여인의 시체가 발견됐다고. 또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사기꾼들과 어울리다 어딘가에서 이름도 없이 죽었을 거라고. 말들은 서로 달랐지만 한 가지는 같았습니다. 박씨 부인의 마지막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 사람에게서 사람을 지워버리면 결국 그 사람도 세상에서 지워진다는 뜻이었습니다. 탐욕으로 얻은 것은 탐욕으로 사라졌습니다. 윤희는 박씨 부인의 마지막을 확인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윤희가 원하는 건 시체가 아니라 종결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이미 사람들의 눈에서 지워졌고 윤희의 삶에서도 지워질 차례였습니다. 윤희는 다시 길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다만 이번 길은 도망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선택의 길이었습니다. 윤희는 상단을 더 크게 키웠고 가난한 이들에게는 물건을 외상으로도 내주었습니다. 억울한 장사꾼이 있으면 편을 들어주었고 약한 이들을 속이는 자가 있으면 장부로 막아버렸습니다. 윤희는 돈을 쌓되 돈에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버린 이유가 돈이었다면 윤희는 돈을 도구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다시는 돈이 사람을 버리게 하지 않도록요. 어느 저녁 윤희는 마당에 앉아 달빛을 바라봤습니다. 최진사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아이들에게 나눠줄 떡을 싸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풍경이었습니다. 윤희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20해 전 산속에서 끊어질 뻔했던 숨이 이제는 이렇게 길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마음속으로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내 인생은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윤희는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자기 길을 걸었습니다. 누군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다시는 버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그게 윤희가 얻은 진짜 승리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전해 내려온 사연을 바탕으로 조금 더 생생하게 풀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